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삼정 KPMG의 박경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군산의 동우라는 기업의 회계 감사를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군산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 환경, 그중에서 좀 메가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주요 병원들이 각 영역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가 동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개원을 준비해 오고 계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PMG에서 2030년에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요 컨설팅 사례 미래 헬스케어 서비스 보고서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한 2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슈머 센트릭 헬스, 소비자 중심의 의료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의료기관에 집중되었던 기능들이 분산화될 것이다 라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아시는 것처럼 개인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내 건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산화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의료계에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협업이 가능해지고 결국은 기존의 병원의 기능들, 진료 기능이나 검사 기능들이 분산화되면서 홈케어까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되고 또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저 홈케어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가 워낙 산업에 미쳤던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2021년에 저희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CEO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8개의 트렌드 방향은 거의 유사하게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밑에 이제 투자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크게 3가지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화, 예방의료의 전환,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그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케어를 하면서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동안 좀 의료계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영역이 ESG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ESG KPI 기반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ESG가 경영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그 준비는 15년 전부터 해왔던 개념입니다. ESG 중에서도 병원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S, 내부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입장에서 보면 앳케어, 급성기의 어떤 질환의 치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방에서 관리까지 포괄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수가의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계에서 저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의 협업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지고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각 병원의 중요한 동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병원들은 진료에 있어서는 우리는 4차 병원을 지향한다 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3차 병원까지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중증질환, 난치성 질환에 있어서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의 위상을 갖추는 병원이 되겠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그 환자 믹스를 바꾸면서 중증 질환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의 경우에는 거의 3천억에 가까이 되는 중입자 가속기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대의 경우에는 2025년 그리고 세브란스의 경우는 2023년 치료를 시작으로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증 진료의 치료 부분 외에 검진의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와서 검진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리고 환자들의 적극 프로액티브 아까 케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건강관리 니즈가 커지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 안의 니즈를 보면 건진이 수익적으로 봤을 때 병원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시설 그리고 인력, 공간이 주는 제한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저런 니즈가 큽니다. 그래서 예약 단계, 검진 단계, 피드백 단계에서 이미 저런 기술들을 접목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약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검진 프로그램을 제안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고 있고, 또 검진 단계에서는 한 번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좀 롱텀한 검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단계에서도 단순히 한 번의 어떤 일회성 검진 비용이 아니라 구독 경제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트렌드로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병원의 경우에는 좀 초기 단계로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규제상 미국에서는 훨씬 더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포워드사의 경우에는 건진을 예약을 할 때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문진을 해서 그 사람의 기존의 어떤 의료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단계에서도 이건 서울의 대학병원의 검진센터 사례인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런 검사를 하는 것들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군산전북대학교 병원에서도 어떤 지역 중심의 건강관리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병원을 지을 때 30년 그 이후를 바라본다면 사실 저런 서비스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좀 중요하게 보이는 트렌드는 새병원의 확장입니다. 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에 청라의 아산병원, 그리고 송도 세브란스, 백오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위례 길병원, 하남의 명지병원, 그리고 김포의 인하대병원. 사실 굉장히 대규모 병원들이 보시면 2026년, 7년, 8년을 기준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저렇게 병원 건립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존의 하드웨어 안에서 소프트웨어의 혁신들을 한 5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프로세스 혁신이 공간이 바뀌지 않았을 때의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려는 그런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런 병원을 개발할 때 의료 복합시설, 복합용지 개발 방식을 통해서 병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의 개발도 같이 부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대형 병원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큰 자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상업시설을 개발한 그런 이익금들을 병원과 쉐어를 하면서 병원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렇게 병원들을 많이 짓는 것들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시기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결국은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전략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까 세종충남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을 뽑지 못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직뿐만 아니라 간호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전부 다 사실 수도권으로 인력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방에서는 그 인력을 채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은 어떻게 저런 대형 병원들이 컨셉을 가져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병원이 개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미리 준비해야 될 요소가 바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쪽으로 있는 두 개의 병원을 보면 컨셉이 연구 그리고 중증 치료입니다. 빅5 병원이다 보니까 사실 서울 안에 있는 그 부지에서 연구 인프라를 더 이상 확충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부지에서 IT 바이오 클러스터 컨셉으로 병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서쪽의 길병원, 명지병원의 컨셉을 보시면 지역 거점 병원의 컨셉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증 질환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예방부터 관리까지 그 지역의 어떤 미래형 케어를 통해서 지역의 건강 수준을 올리겠다. 그리고 특성화하는 영역도 심내혈관, 어떤 급성기 질환 중심으로 지역의 어떤 건강망 역할이 되겠다라는 것이 조금 컨셉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지가 좀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예전에는 병원이 들어가서 병원의 역할을 했다면 주변 시설과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또 중요해집니다. 그 안에 업무 시설이 있다면 병원과 어떻게 공동 연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노인 관련된 시니어 타운에 대한 시설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시니어 타운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 숫자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과 일본의 그 시점을 보시면 일본 사례입니다. 실제 우리와 비슷했던 고령화 비율을 나타냈던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시니어 타운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좀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서울에 마곡이나 이런 데 한 800세대가 예상이 되어 있고, 대기업들이 기존의 어떤 마트나 호텔 같은 그런 시설들을 새롭게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시니어의 관심을 제가 가졌으면 하는 것은 결국 저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그 군산 전북대병원에서도 지역의 어떤 노인의료의 관리의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시니어 하우징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응급한 상황에 그리고 기존의 건강관리를 잘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병원의 확장도 있지만 그 기회가 투자도 많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증축을 해나가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유사한, 결국 병원이 처음에 지어질 때는 공간이 있지만 점점 증축이 필요하고 공간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MGH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병원들 사이에 증축을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결국 병원 외부로 메인 캠퍼스는 중증 질환의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 그리고 외래, 행정 이런 시설들을 외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캠퍼스를 넓혀가는 형태로 확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본 부지, 그러니까 본관 부지가 있고 앞에 부지, 뒤에 부지 이렇게 그 내에서 확장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확장을 하면서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부지는 R&D와 웰리스, 그리고 뒤쪽 부지는 포스트케어처럼 하나의 컨셉으로 그 부지들을 좀 연결한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간을 구성할 때 새로운 병원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각 병원에 있는 시설들의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은 없을까, 새로 병원을 짓는 좋은 기회에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어떤 통합 데이터 센터라든지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라든지 IT 기반의 비대면 의료센터와 같이 각 병원에 이 시설들이 꼭 필요한가, 이 부분은 군산전북대학교 병원에서도 앞으로 준비하시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병원이 같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을 새롭게 지어서 쉐어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익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의미, 그 병원의 역할, 중증질환과 연구가 중요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특이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재활병원입니다. 이름은 셜리 라이언 어빌리티 랩인데요. 거의 20년 이상 재활 분야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아까 사람 중심의 병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어빌리티의 그 위쪽과 A와 Y가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그 연구를 해나가겠다. 처음에 재활병원이었는데 재활병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어빌리티를 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과 임상을 접목을 해서 그 성과를 현장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비전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 반영되기까지 17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어떤 공급자 방식의 물리치료, 언어치료 이런 것들을 기능으로 어빌리티 랩이라는 것을 기능으로 재분리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각 층에 저 어빌리티 랩과 병동이 같이 있게 됩니다. 결국 연구 인프라를 따로 둬서
진료와 연구를 같이 연계하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갭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층에 저렇게 구성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새로 지어질 병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병동과 저렇게 연구 시설을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제도, 여러 가지 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의 보완들은 그동안 다양한 인센티브나 지원제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것이 정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정년이 있다 보니까 한 55세 이후부터는 기존에 해왔던 어떤 연구 성과나 이런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쌓아오셨던 역량이나 네트워크나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이제 병원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포함해서 저희가 유수의 좀 대학 병원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여기 보시면 거의 60% 이상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정 사례의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80세, 90세 되는 분들이 퍼포먼스를 쭉 계속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기존의 대학병원에서도 우리가 그럼 저렇게 성과가 높은 분들의 연구 성과를 어떻게 쭉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저런 제도의 개선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 병원 지을 때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VR, AR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해서 버추얼로도 교육할 수 있고 또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외부 병원들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인데요. 실제 병원과 유사한 공간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하버드 시뮬레이션 센터의 경우에는 인스트럭터를 교육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인증해주면서 교육자들을 양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원을 짓게 됐을 때 저런 시뮬레이션 교육센터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의 컨셉이 아까 스마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워낙 기술이 좀 빨리 변하기도 하고 개원을 할 때까지 각 영역에서 저러한 기술들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떤 기술들이 우리한테 맞는가라는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 약무, 영양, 물류, 원무 그리고 기본적인 IT 환경 아마 이런 사례들은 이미 많이 다양하게 좀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저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됐을 때 기존의 업무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면서 기존의 아날로그의 프로세스와 좀 상충이 되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스마트한 솔루션을 담아냈을 때 간호, 약제, 영양에서 과거에 좀 비효율이 있고 단순한 업무들을 제외하고 조금 더 밸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런 고민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SG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ESG가 이렇게 화두가 된 것은 결국 투자자들 관점에서 어떤 기업을 봤을 때 내가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저 기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근데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거버넌스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큰 손실이 날 수 있겠다. 사실 이 관점에서 시작이 된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환경을 파괴하고 어떤 저임금의 노동 착취를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을 시켰는데 회사의 가치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ESG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사실 비즈니스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유니클로가 미국에 이제 옷을 수출을 하면서 본인들도 잘 몰랐을 수 있는데 협력사가 그 면화를 위구르의 아동들을 통해서 이제 채취를 했다라고 해서 미국의 수입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대형 기업들, 애플, 아마존, 저런 유니클로 이런 데들은 공급사까지 저런 다 ESG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ESG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있어서는 다른 데랑 비슷하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시에 내부 협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S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4차 병원의 어떤 역할을 말씀드릴 때 그냥 넘어갔지만 각 병원들이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 보호, 그리고 협력 병원과의 상생, 결국 ESG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아까 커뮤니티 케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ESG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원을 건립할 때 또 군산전북대병원과 전북대 본원 간에 저는 ESG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전체 트렌드와 각 영역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례들이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병원을 지을 때 이미 본원과 군산 전북대 병원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두 병원이 있을 때 두 병원이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처럼 이렇게 독자적으로 각자 성장을 할 것인가, 또는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처럼 진료 영역을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성모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처럼 본원이 이전을 할 것인가, 이대도 역시 본원이 이전을 한 형태죠. 그렇게 두 개 병원의 역할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잡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특성화 영역을 말씀해 주셨고 확장을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영역의 특성화를 해서 프로세스까지 그걸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료의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그거와 연계해서 아까 검진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또 매우 중요한 것이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결국 두 개 병원의 HIS와 DB를 어떻게 통합해서 표준화하고 활용할 것인가. 아까 그 세종 충남대 병원에서도 이제 DB 관련된 부분, 이제 의료정보 시스템 관련된 부분 컨설팅 어느 시점에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그 새로운 병원 건립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성공적인 개원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